2007년도 보성 저 이제 어부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살인 사건. 네. 보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네.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됐어요.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네.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그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배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영화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이 119에 4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 살인 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4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추 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네.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뭐 유력하네요. 볼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네.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네요.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 그냥 배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 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카떼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카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표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이 2차 사건 당시에 놀러 온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 배를 태워줄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오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이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관들이 나오고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아요.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건 안 되겠구나. 당시에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로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인데 자, 이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이제 압수해서 거기다 이제 묶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인 내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간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아,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자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항구인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를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를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 사건은 이게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네.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네.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의 어떤 집착하는 네.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 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네.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그 캡을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의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세 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건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네.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네.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에. 뒷좌석과 트렁크에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살인장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를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그렇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이고. 그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 강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발이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 패턴에 대해서 이제 우선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 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를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쇄 강도 강간 범죄지만 연쇄 범죄는 시작되는 순간 결국 계속되는 자극의 발전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쇄 강력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잡에서도 여러 사건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엄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에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요.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여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지가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그렇죠.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녀이는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어이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와, 사건은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이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장애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의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어가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 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 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 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 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고증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3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3번째 사건은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신데 이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크게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뱀을 봤을 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뱀을 봤지만 뱀이지만 저건 작은 뱀이니까 괜찮아라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가 다 협업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상황일 때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도체가 아주 과잉으로 이제 이것이 흥분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억들은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하고만 결합된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뇌에 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 해마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저희가 뭐 약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사실 피해자, 그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까지도 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아까 그 김혜선 사건에서 중간에 몽타주를 만들었던 그 도주한 그 피해 여성은 그 사건이 2000년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바깥에를 거의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커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폭행 피해자는 그 범인한테 났던 뭐 비누 냄새나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유사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방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끝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끝없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를 자꾸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고통, 죄책감,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고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만 건의 범죄 뒤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 이찬 씨가 7년간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딸의 곁으로 갔습니다. 닥치는 거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말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보려는지 지금 우리 딸이 땅속에 묻고 살면. 사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가 사실 소홀히 한 책임들도 있죠. 물론 가해자의 비난이 당연히 크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의무예요. 헌법 30조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범죄 피해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사전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나온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 구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가 그 범죄 피해를 더 상기시켜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범인의 형량에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다 이용하셔야 되죠.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로 인한 다른 범죄가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이런 경우 이게 동일범이라는 거를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건가요? 지금 사건이 이제 90년대 후반이잖아요. 90년대 후반. 이때만 해도 사실 경찰에서 이렇게 연쇄성을 갖고 있는 범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사실 거의 부족하던 시절입니다. 관할서 따로따로 그냥 수사를 하는 각자의 거네요. 수사를 하는 거죠. 발생 장소마다. 와,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예,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